퇴역한 관리 프레마니코프의 딸 올렌카는 마당 현관 계단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무더운 날씨에다 파리들은 끊임없이 몰려들었지만 곧 저녁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즐거웠다. 동쪽에서 어두운 먹구름이 몰려왔으며 가끔 습기 섞인 바람이 불어왔다. 그 집의 하수카는 노천극장 티볼리의 극단주 쿠키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또 비가 오겠어. 매일 비야. 나한테 안갚음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매일같이 비가 오는군.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 끝이라고. 매일 쌓여가는 적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는 손뼉을 치고 나서 올렌카에게 호소하듯 말했다. 올렌카, 이것 좀 봐요. 우리네 삶이 이렇다니까. 엉엉 울고 싶을 지경이야.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데 밤에도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느라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이잖아. 하지만 결과는 어때? 일단 사람들은 무식하고 촌스럽기가 이를 데가 없어. 나는 그들한테 최고의 오페라, 몽환극, 최고의 가수들의 연기를 보여주는데 그들은 뭘 원하는지 알아? 그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살 것 같아? 그들은 광대를 원해 저속함을 요구한다니까? 날씨를 보라고. 거의 매일 저녁마다 비가 내려. 5월 10일부터 시작해서 5, 6월 내내 끊임없이 비가 내리잖아. 너무 끔찍해. 관객이 안 온다고 해도 어김없이 세는 내야 하고 배우들 월급도 줘야 한다고. 다음 날 저녁 다시 먹구름이 또 몰려오자 쿠키는 히스테릭하게 웃으며 말했다. 좋아, 올 테면 와봐. 빨리 이 마당 전체에 흘러넘치고 날 빠뜨려 보라고. 이승과 저승에서 내 행복을 저주해보란 말이야. 배우들이 날 고소하도록 만들란 말이야. 고소뿐이겠어? 감옥에 보내버려. 시베리아로, 교수대로. 그 다음 날도 똑같았다. 올렌카는 조용히 진지한 표정으로 쿠키니 하는 말을 들어주었다. 가끔씩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맺혔다. 마침내 쿠키네 불행이 그녀를 감동시킨 것이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쿠키는 작은 키에 깡마른 남자로 얼굴은 노랗고 관자놀이 위에 곱슬머리는 가지런했다. 그가 낮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할 때면 입술은 한쪽으로 일그러졌고 얼굴에는 늘 절망감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깊고 진정한 사랑의 감정을 갖게 만들었다. 그녀는 늘 누군가를 사랑했고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었다. 그녀는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사랑했다. 아버지는 지금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어두컴컴한 방에서 병을 앓고 있었다. 그녀는 2년에 한 번 브란스크에서 오는 숙모를 사랑했고 실업학교에 다닐 때는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사랑했다. 올렌카는 조용하고 상냥하고 정이 많은 소녀였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을 가진 그녀는 아주 건강했다. 장밋빛 통통한 뺨, 그 위로 새까만 점이 찍힌 부드럽고 하얀 목, 그리고 그녀가 재미있는 이야기에 열중할 때 얼굴에 떠오르는 선하고 천진난만한 미소는 남자들에게 좋아, 괜찮아라고 생각하면서 미소 짓는 것 같았다. 그리고 숙녀들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즐거움을 느끼면서 참 귀엽군요 라고 외치면서 그녀의 팔을 붙잡지 않을 재간이 없었다. 그녀가 태어나고 어릴 적부터 살았던 집은 부친의 유언으로 그녀에게 상속된 상태였다. 그 집은 티볼리 동산에서 멀지 않은 시내 제일 끄트머리에 집시촌에 있었다. 그녀는 밤이나 새벽에
동산에서 들려오는 악단의 연주와 폭죽 터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에게 그 소리는 쿠킨이 자신의 주요 표적인 무관심한 대중을 공격하는 소리이자 자신의 운명과 싸우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의 마음은 가벼운 전율에 휘감겼다. 그녀는 자야겠다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다. 새벽녘이 되어 쿠킨이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되면 그녀는 자신의 침실 창문을 가볍게 톡톡 두드려 커튼 너머로 얼굴과 어깨를 보이면서 그에게 상냥한 미소를 보냈다. 쿠키는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고 둘은 곧 결혼하게 되었다. 가까이에서 그녀의 목과 풍만하고 건강한 어깨를 보게 된 그는 손뼉까지 치면서 말했다. 정말 귀여워. 쿠키는 행복했다. 하지만 결혼식 날 밤낮 없이 비가 내린 탓에 그의 얼굴에는 절망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삶은 조용히 흘러갔다. 그녀는 그의 사무실에서 극장 업무를 보며 장부를 정리하고 급료를 나눠 주었다. 그녀의 장밋빛 뺨과 달콤하고 천진하며 환한 미소는 어떤 때는 사무실의 조그마한 창문에, 어떤 때는 무대 뒤에, 어떤 때는 식당에서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극장이고 인간은 오직 드라마를 통해서만 진정한 기쁨을 얻고 교양을 가진 인간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다. 하지만 과연 사람들이 그런 뜻을 이해할까요?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광대를 원해요. 어제 저희가 파우스트를 개작해서 공연했거든요. 근데 객석은 거의 텅텅 비었어요. 하지만 만일 바네츠카와 제가 상스러운 심파극 같은 걸 공연했다면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극장은 벌써 문 닫았을 겁니다. 내일 바네츠카와 저는 지옥의 오르페우스를 무대에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꼭 보러 오세요. 또한 그녀는 쿠킨이 극장과 배우들에 대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했으며 그가 하듯 예술에 대한 대중의 무관심과 무지를 경멸했다. 그녀는 연습할 때도 나와서 배우들의 동작을 고쳐주고 악사들의 행동을 살폈다. 현지 신문이 그들의 극장에 대해 좋지 않은 평을 실을 때면 그녀는 눈물을 흘렸고 기사를 바로잡기 위해 신문사 편집실까지 달려가곤 했다. 배우들은 그녀를 좋아했다. 그들은 그녀에 대해 바네치카와 나 또는 귀여운 여인으로 불렀다. 그녀는 그들을 가엾게 생각했고 그들에게 적은 돈이라도 빌려주려고 했다. 가끔 그들이 그녀를 속여도 혼자서 눈물을 흘렸을 뿐 남편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겨울에도 잘 지냈다. 겨울 동안 시내 극장을 빌려서 우크라이나 극단이나 마술사 또는 근처 아마추어 단체에 잠깐씩 빌려주기도 했다. 올렌카는 더욱 건강해졌고 언제나 만족스러운 웃음을 잃지 않았지만 쿠키는 전보다 훨씬 더 야위었고 창백해졌다. 그는 겨울 동안 수입이 별로 나쁘지 않았는데도 지독한 적자에 대해 쉴 새 없이 불평했다. 그리고 밤마다 심한 기침을 했다. 아내는 남편에게 따뜻한 나무 딸기차나 라임나무 꽃잎차를 먹게 했고 오데코론으로 마사지를 해주거나 자기의 따뜻한 쇼를 덮어주기도 했다. 당신이 세상에서 최고예요. 그녀가 남편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아주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워. 부활제 전에 대제 기간이 되자 쿠키는 새로운 단원을 구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떠났다. 아내는 남편이 없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밤새도록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한 마리 암탉 같다고 생각했다. 수탉이 안 보이면 밤새 안 자고 초조해야 하는 닭장 안에 갇혀있는 암탉. 쿠키는 모스크바에 계속 머무르며 극장에 대한 몇 가지 지침을 알려주고 부활절이 되기 전까지는 돌아오겠다는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부활절을 앞둔 주일날 저녁,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불길한 소리가 들렸다. 드럼통을 두드리는 것처럼 누군가가 대문을 마구 두드려댔다. 요리사가 졸린 눈으로 문을 열기 위해 맨발로 터벅터벅 진흙 위를 뛰어나갔다. 문 좀 열어보시오. 누군가 대문 밖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전보요. 올랭카는 이전에도 남편이 보낸 전보를 받아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슨 이유에선지 오싹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금일 돌연 이반 페트로비치 씨 운명함, 지시바람, 화요일 장례식. 전보에는 장례식이라는 단어와 함께 조금도 이해할 수 없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한 오페라 극단 감독의 서명도 적혀 있었다. 여보, 올랭카는 흐느껴 울었다. 내 소중한 바네치카, 왜 우리가 만난 걸까요? 왜 내가 당신을 알고 사랑한 걸까요? 무엇 때문에 당신은 이 불쌍하고 가여운 올랭카를 혼자 버려두고 떠났나요? 쿠킨의 장례식은 화요일 모스크바의 바칸코프에서 치러졌다. 올랭카는 수요일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침대 위에 몸을 던지고 거리와 이웃집까지 다 들릴 정도로 통곡했다. 귀여운 여인. 이웃집 여자들이 성호를 그으며 말했다. 올가 세메노브나 귀여운 여인 딱하기도 하지. 석 달 뒤 올랭카는 슬픔에 잠긴 채 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의 이웃 바실리이 안드레이치 프루토발로프도 예배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어쩌다 보니 그녀와 함께 걷게 되었다. 그는 목재상 바바카예프의 자재창고 책임 감독관이었다. 밀짚 모자를 쓰고 흰색 조끼에 금장 시계줄을 늘어뜨린 그를 보면 장사꾼보다는 지주가 떠올랐다. 올랭카, 모든 일은 운명에 정해진 대로 일어나는 법이에요. 그는 동장 어린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만일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죽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고 복종하며 견뎌야 해요. 그는 올랭카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떠났다. 그 뒤 하루 종일 그녀의 귓가에는 그의 조용한 목소리가 맴돌았다. 눈을 감으면 그의 새까만 턱수염이 아른아른했다. 그녀는 그가 무척 마음에 들었다. 그녀 역시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이 틀림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잘 알지 못하는 어느 중년 부인이 커피를 마시러 와 테이블에 앉자마자 바로 푸스토팔로프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는 그가 착하고 믿음직스러운 청년이며 어떤 처녀라도 흔쾌히 그와 결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흘 뒤에 푸스토팔로프가 찾아왔다. 그는 10분 정도 앉아있는 동안 말이라고는 거의 안 했지만 올랭카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날 밤 오한이라도 걸린 것처럼 덜덜 떨며 밤새 잠을 못 이루었고 몸은 화끈화끈 불덩이가 된 것처럼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중년 부인을 부르기 위해 사람을 보냈다. 바로 결혼식이 치러졌다. 결혼 후에 푸스토팔로프와 올랭카는 행복하게 지냈다.
그는 오전을 자재창고에서 보내다가 올랭카가 그 뒤를 이어 저녁까지 사물을 보면서 장부를 정리하거나 물건을 팔기도 했다. 나무값이 해마다 20센트씩 오르고 있답니다. 그녀는 고객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입버릇처럼 말했다. 저희 사정을 봐주셔야 해요. 전에는 이 근처 나무를 갖다 팔았지만 이제 남편은 해마다 모길래프까지 가서 나무를 구해야 하거든요. 그녀는 엄청나다는 듯 표정을 지으며 두 손으로 뺨을 감싸고 말했다. 논송료는 얼마나 드는 줄 아세요? 그녀는 자기 스스로를 꽤 오래전부터 나무를 팔아온 사람처럼 느꼈다. 마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꼭 필요한 것도 목재인 것 같았다. 각재나 기둥, 버팀목, 널빤지, 합판 같은 단어들이 익숙하고 애처롭게 들렸다. 밤마다 그녀의 꿈에는 가득 쌓인 널빤지와 합판, 도시 너머 어딘가로 끊임없이 목재를 실어 나르는 집마차들의 긴 행렬이 보였다. 10m 정도 되는 통나무들이 싸움터로 나가는 것처럼 일개연대로 고추 전체 자재창고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과 통나무, 대들보, 널조각 나무들이 마른 나무 고유에 울리는 소리를 내며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모든 것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장면들이 꿈속에 보였다. 올랭카는 꿈을 꾸며 소리를 질러댔고 그럴 때면 푸스토팔로프가 그녀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올랭카, 왜 그래? 내 사랑, 어서 성호를 그어요. 남편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녀의 생각도 그와 똑같았다. 만약 그가 방이 더럽다거나 또는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녀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녀의 남편은 오락에는 관심이 없었고 쉬는 날에는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당신네 부부는 집과 사무실밖에 모르는군요. 친구들이 그녀에게 말했다. 귀여운 여인, 극장이나 서커스 구경도 좀 해봐요. 저나 남편이나 극장에 갈 시간이 전혀 없답니다. 그녀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이랍니다. 하찮은 일에 신경 쓸 여유란 없답니다. 극장에 가봐야 별거 없죠. 푸스토발로프와 그녀는 토요일마다 저녁 예배를 보았으며 휴일에는 새벽 예배에 나갔다.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밝은 얼굴을 하고 사이좋게 걸었다. 두 사람 다 향기를 내뿜었고 그녀의 비단 드레스는 상쾌하게 바스락거렸다. 한편 집에서는 두툼한 빵과 다양한 죽을 먹고 차를 마시고 그 다음에는 파이를 먹었다. 매일 정오가 되면 그 집 뜰에서는 양배추국과 구운 양고기나 오리고기 냄새가 맛있게 풍겨왔고 사순절에는 생선 요리 냄새가 났다.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침을 흘리지 않을 재간이 없었다. 사무실에서도 항상 사모바르가 끓었으며 손님들은 늘 두꺼운 가락지빵과 함께 차를 대접받았다. 부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에 갔고 둘이 발그레해진 얼굴로 사이좋게 돌아왔다. 좋아요. 우린 잘 살고 있답니다. 올랭카가 친지들에게 말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저와 제 남편처럼 다들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푸스토팔로프가 모길레프 현으로 목재를 사러 떠나자 그가 많이 그리워진 그녀는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 갑작스레 눈물을 흘리곤 했다. 그들 부부의 집에서 하숙하는 군대의 젊은 수의사 스미르느는 가끔 저녁에 들렀다. 그는 그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카드게임을 하곤 했다. 덕분에 남편이 없는 동안
그녀는 잠시나마 위안을 받았다. 그녀는 그 중에서 그의 가정생활에 관한 이야기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다. 그는 결혼을 해서 어린 아들이 하나 있지만 아내와 별거 중이라고 했다. 아내가 그에게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아내를 미워했고 아들 양육비로 매달 40루블씩을 보내고 있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올렌카는 한숨을 쉬면서 머리를 내저었다. 그녀는 그가 불쌍하게 느껴졌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느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그녀는 촛불을 높이 들어 계단을 내려가는 그를 비춰주면서 작별 인사를 했다. 쓸쓸하던 잠에 와주셔서 고마워요. 주께서 당신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성모께서도 건강을 주시기를 바래요. 그녀는 남편과 같은 침착함과 품위와 신중함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표현했다. 수의사가 아래층 문 뒤로 사라진 다음에도 이렇게 말했다. 아시겠지만 블라드미르 플라토니치 아내와 화해하는 게 좋겠어요.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부인을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그 꼬마가 꼭 모든 걸 이해해 줄 거예요. 푸스토팔로프가 돌아온 후 그녀는 수의사에 관한 이야기와 그의 불행한 가정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조용조용 들려주었다. 둘은 같이 한숨 짓고 고개를 저으면서 틀림없이 자기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을 소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묘한 연상으로 인해 성상화 앞으로 다가가 땅에 이마가 닿을 정도로 절을 한 뒤 하나님에게 그들 부부를 위해 아이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다. 그렇게 6년의 세월을 푸스토팔로프 부부는 서로 사랑했고 행복하고 조화로운 삶을 조용하고 평화롭게 보냈다. 하지만 이럴 수가. 푸스토팔로프는 어느 겨울날 창고에서 따끈한 차를 마신 뒤 모자도 쓰지 않고 목재를 내리러 갔다가 감기로 앓아눕고 말았다. 유명한 의사들이 그를 치료하려고 했지만 그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넉 달 동안 병석에 누워 있다가 죽음을 맞이했다. 올렌카는 다시 또 과부 신세가 되었다. 남편의 장례식을 마치고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여보,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당신 없이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죠? 너무나 슬프고 괴로워요. 인정 많은 여러분,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이 세상에 혼자 남았어요. 그녀는 장갑을 끼거나 모자를 쓰지 않고 오직 상장에 달린 치렁치렁한 검은 드레스를 입고 다녔다. 그녀는 교회에 가거나 남편 무덤을 찾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외출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녀와 같은 생활을 하다가 6달이 지나고 나서야 상장을 떼고 차양을 걷어올렸다. 이따금 가정부와 함께 먹을 것을 사기 위해 시장에 가는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그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두 추측만 할 뿐이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큰 목소리로 신문을 읽어주는 수의사와 그녀가 마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나 그녀가 우체국에서 낯익은 부인과 만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양한 추측들을 쏟아놓았다. 우리 마을에 진짜 수의사는 한 명도 없어요. 그게 바로 여러 가지 돌림병이 생겨나는 이유랍니다. 항상 우유에서 사람들이 전염되고 말이나 소들 따위의 질병이 옮아오는 거예요. 사람 건강도 중요하지만 가축들의 건강도 잘 살펴야 해요. 그녀는 어느새 수의사와 똑같은 말을 했고 그 모든 것에 그와 같은 견해를 갖게 되었다.
그녀는 애착을 가지고 있는 대상 없이는 단 1년도 살기가 힘들었다. 그녀는 하숙을 치면서 새로운 행복을 발견했다. 그것은 다른 여자라면 비난을 받을 짓이었겠지만 올렌카에 대해서는 단 한 사람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가 하는 모든 행동은 아주 당연한 듯 여겨졌다. 그녀나 수의사 모두 두 사람 사이에 생긴 변화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는데 올렌카에게는 비밀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방문객이 수의사를 찾아오거나 그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동료들이 찾아올 때면 그녀는 차를 따라주거나 저녁을 대접하면서 가축의 홍역이나 결핵에 대해서 그리고 시내의 도살장에 관해서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그럴 때면 수의사는 굉장히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손님들이 떠나고 나면 그녀의 손을 틀어쥐고 화난 목소리로 씩씩대며 말했다. 당신이 모르는 일에 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전부터 부탁했잖아요. 우리 수의사들끼리 대화를 나눌 때는 제발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귀찮게 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놀라고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며 불만스럽게 되물었다. 볼로츠카, 그럼 난 대체 어떤 얘기를 하란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에게 화내지 말라고 애처롭게 사정하고 그를 껴안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행복해졌다. 하지만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수의사가 그의 부대와 함께 영원히 떠나버린 것이다. 아주 멀리 다른 곳도 아닌 시베리아로. 올렌카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버렸고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다. 아버지가 쓰던 안락 의자는 먼지투성이가 돼 한쪽 다리가 빠진 채 다락방에서 굴러다녔다. 그녀는 살이 빠지고 매력도 잃어버렸다. 사람들은 전과 다르게 거리에서 그녀를 만나도 미소를 건네지 않았다. 분명 좋은 시절은 지나가 버렸다.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새롭고 낯선 삶이 시작되었다. 저녁이 되면 올렌카는 현관 계단에 앉아 극장에서 들려오는 밴드의 연주 소리와 폭죽이 터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소리는 그녀에게 아무런 영감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희망도 없이 하염없이 텅 빈 마당을 내다보았다. 밤이 오면 침대로 걸어가 자신의 빈 마당을 꿈속에서 보았다. 그녀는 하는 수 없이 먹고 마시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보다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제일 심각한 일이었다. 그녀는 자기 주위에 있는 대상들을 보고 주위에서 보는 모든 것들을 이해했지만 그 무엇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내보이거나 어떤 것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랐다. 어떤 것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가. 가령 병 한 개 가격은 얼마나 하는지, 또는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마차를 타고 가는 것이 농부인지 아닌지 정도만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병이나 비, 농부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또는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말할 수가 없었다. 설령 1000루블을 준다고 해도 대답할 수가 없을 것이다. 쿠킨이나 투스팔로프 그리고 수의사와 살았을 때는 올렌카도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었을 뿐더러 어떤 일에 대해서든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머리와 가슴 한복판에는 텅 빈 마당처럼 공허함만 가득했다. 마치 쓰디쓴 쑥을 한 주먹 집어삼킨 것처럼 굉장히 불쾌하고 힘들었다. 도시는 사방으로 넓어졌다. 집시촌은 큰 길이 됐고 극장과 목재창고가 있던 자리에는 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서고 새 골목이 만들어졌다. 시간이 어찌나 쏜살같이 지나가 버리는지 녹슨 지붕과 한쪽으로 기운 헛간, 군데군데 잡초와 가시가 따가운 엉겅퀴가 수북하게 자란 마당. 올랭카가 사는 집은 우중충해 보였다. 올랭카도 늙었으며 과거의 매력도 사라져버렸다. 여름이 되면 그녀는 현관 계단에 나와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영혼은 예전처럼 공허하고 우울했으며 향쑥처럼 씁쓸했다. 그녀는 겨울이 오면 창가에 앉아 쌓인 눈을 바라보았다. 봄바람이 불거나 사원의 종소리가 바람에 실려오기라도 할라치면 갑자기 과거의 추억이 밀려들면서 심장이 부드럽게 죄어오고 눈에는 눈물이 방울방울 맺혔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으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또다시 공허함과 삶의 목표에 대한 회의가 밀려왔다. 검은 고양이 브리스카가 그녀에게 몸을 비벼대면서 부드럽게 가르랑거렸지만 그런 애정 공세도 올랭카를 조금도 감동시키지 못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존재 전체를, 그녀의 모든 영혼과 이성을 사로잡을 수 있고 그녀에게 삶에 대한 생각과 나아갈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며 그녀의 늙은 피를 따뜻하게 덮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그녀에게는 필요했다. 그녀는 고양이를 옷자락에서 떼어놓으면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꾸짖었다. 저리로 가, 저리로 가버려. 귀찮아. 그렇게 날이 가고 해가 거듭되었지만 여전히 아무런 기쁨도 없이 아무런 의견도 가져보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요리사 마브라가 하라는 대로 살림도 내버려 두었다. 폭염이 물러갈 줄 모르던 7월의 어느 날 저녁, 시내로 우르르 몰려오는 가축들 때문에 마당 전체가 온통 먼지구름으로 뒤덮였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올랭카는 직접 나가서 문을 열었다. 그녀는 갑자기 머리가 멍해졌다. 그곳에는 머리가 이미 새하얗게 변해버린 수의사 스미르닌이 제복을 입고 서 있었다. 순간 그녀의 눈앞에 모든 일들이 지나갔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다. 그녀는 무척 흥분해서 둘이 어떻게 집 안으로 들어오고 어떻게 차를 마셨는지 모를 정도였다. 대체 어디 갔다 이제야 오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 놀러 앉고 싶소. 그가 말했다. 난 군대를 그만두고 나왔소. 이렇게 내 뜻대로 행운을 시험해보고 한 곳에 정착한 삶을 살고 싶어 왔다오. 그래요. 아들놈도 학교에 넣어야 하고 말이오. 다 컸거든. 이미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난 아내랑 화해했다오. 그런데 부인은 어디 있어요? 올랭카가 물었다. 아내는 아들과 함께 여인숙에 있지. 나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 집을 구하고 있는 중이요. 우리 집에 머물면 될걸 왜 다른 집을 구한단 말이에요. 제발 당신한테는 돈을 한 푼도 안 받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올랭카는 흥분한 나머지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여기서 사세요. 우리 집에는 하숙줄 공간은 넉넉하잖아요. 제겐 큰 기쁨이 될 거예요. 올랭카는 다음 날부터 지붕을 색칠하고 벽도 하얗게 칠했다. 그녀는 몸을 뒤로 젖히고 양손을 허리춤에 걸친 채 마당을 이리저리 거닐며 이것저것 지시했다. 예전처럼 미소로 빛나기 시작한 그녀는 마치 긴 잠을 자고 일어난 것처럼 몸 전체에 활기가 흘러넘쳤고 얼굴색도 좋아졌다. 짧은 머리에 변덕스러운 표정을 한 비쩍 마르고 못생긴 수의사의 아내가 도착했다. 그녀와 함께 나이에 비해 몸집이 작은 소년 샤샤도 서 있었다. 통통한 몸과 반짝반짝 빛나는 파란 두 눈, 보조개가 팬 뺨을 가진 소녀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고양이를 쫓아 달려갔다. 곧이어 신나고 즐거운 듯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소년이 올랭카에게 물었다. 고양이 아줌마네 거예요? 새끼를 낳으면 우리한테 한 마리만 주세요. 우리 엄마가 쥐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올랭카는 그에게 차를 마시게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년이 마치 친아들인 양 그녀의 가슴이 불현듯 따뜻해지고 달콤한 긴장감이 생겨났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그가 식당에 앉아 학교에서 배운 것을 외우고 있을 때 그녀는 온화함과 연민을 품고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였다. 귀여운 녀석, 아우 내 새끼, 어쩜 이렇게 뽀얗고 잘생겼을까? 사방이 물로 둘러싸인 육지의 일부를 섬이라고 부른다. 소년이 큰 소리로 읽었다. 육지의 일부를 섬이라 부른다. 그것은 그녀가 그 많은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가졌던 침묵과 공허감 이후로 확신을 가지고 내뱉은 최초의 견해였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생각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다. 저녁을 먹으면서 요즘 아이들에게 중학교 공부가 상당히 버겁다느니 그래도 일반 중학교가 실업학교보다 나은 편인데 그 이유는 중학교를 졸업하면 진로가 다양하게 열리기 때문이라고 사샤의 부모를 설득하기에 이르렀다. 사샤는 중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하리코프에 사는 그의 누이를 찾아 떠난 그의 엄마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사샤의 아버지는 매일 가축들을 진찰하러 갔고 사흘이나 집에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래서 올랭카는 사샤가 버려진 것이 확실한 데다가 그가 집에서 불필요한 존재이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배고픔으로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소년을 자기가 사는 결체로 옮겨와 그곳의 작은 방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사샤가 그녀의 곁에서 산 지가 벌써 반년이나 되었다. 올랭카는 매일 아침 그의 방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늘 손을 뺨 아래에 받치고 숨도 안 쉬는 것처럼 고운하게 잠들어 있어서 그녀는 그를 깨워야 한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안쓰러웠다. 사생카? 그녀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내 강아지 일어나야지. 학교 갈 시간이야. 그는 일어나서 옷을 입고 기도를 하고는 석 잔의 차를 연달아 마시고 얇은 비스킷과 버터를 바른 롤빵을 2개를 먹어치웠는데 그러는 와중에도 완전히 잠은 깨지 않아 멍한 상태로 앉아있곤 했다. 사생카, 너 동화 외우는 숙제 다 못했지? 올랭카는 그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인 것처럼 배웅하듯 바라보면서 말하곤 했다. 너 때문에 걱정이란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지. 사랑하는 사생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 날 좀 내버려 둬요. 사샤는 그런 식으로 내뱉기 일쑤였다. 그리고는 커다란 모자를 쓰고
어깨에 작은 가방을 맨 조그마한 몸짓으로 거리를 내려가 학교로 갔다. 올랭카는 말없이 그의 뒤를 따라 걷곤 했다. 사생카. 그녀는 그의 등 뒤에서 이름을 불러 그의 손에 대추나 사탕 같은 것을 쥐어주곤 했다. 그는 학교가 있는 골목으로 들어설 때마다 키만 멀쩡하게 크고 다부진 몸집을 가진 여자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이 창피했던지 매번 뒤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아줌마, 부탁이니 집으로 가세요. 여기서부터는 혼자 갈 수 있다고요. 그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학교 현관에서 사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바라보곤 했다. 그녀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껏 그토록 애틋함을 느껴본 적은 없었다. 모성 본능이 점점 더 거세게 불타오르고 있는 그녀의 영혼은 지금처럼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나 아무런 욕심도 없이 그토록 즐겁게 사랑의 감정에 빠져든 적이 없었다. 커다란 학생 모자를 쓰고 뺨에 보조개가 팬 꼬마를 위해서라면 그녀는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바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것도 사랑의 기쁨과 눈물도 함께. 이유가 뭐냐고? 누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을까? 사샤가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뒤에 그녀는 만족스럽고 평온한 기분이 되어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환하게 빛나는 그녀의 얼굴은 지난 6달 동안 훨씬 젊어졌다. 만나는 사람마다 기분 좋은 얼굴로 이렇게 말을 건넸다. 좋은 아침입니다, 올랭카. 사랑스러운 부인 어떻게 지내나요? 요즘은 중학교 수업도 너무 힘들답니다. 시장에서 그녀는 그렇게 말을 꺼내곤 했다. 진짜 그렇대요. 이제 겨우 1학년인데 어제 동화 한 편을 다 외우고 라틴어를 번역해 오는 숙제를 내줬다니까요.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꼬맹이들한테는 아무래도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사샤가 말해준 내용들을 그대로 옮기면서 선생님들과 수업 내용,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함께 공부했다. 그녀는 그를 침대에 눕히고 오랫동안 그의 몸 위에 성호를 긋고 기도문을 중얼댔다. 그런 다음 그녀는 침대에 누워 사샤가 학업을 다 끝내고 의사나 기술자가 되어 있을 희미하고 먼 미래에 대해 상상의 나래를 폈다. 그는 말과 마차, 마당에 딸린 커다란 자기 집을 갖게 될 테고 결혼해서 아이들을 얻게 될 거야. 그녀는 똑같은 상상을 반복해서 하고 또 하다가 잠에 빠졌다. 꼭 감은 눈에서 눈물이 두 뺨 위로 흘러내렸다. 검은 고양이는 그녀 옆에 누워서 기분이 좋은지 가르렁거렸다. 갑자기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올랭카는 두근대는 심장을 끌어안고 두려움으로 숨을 멈춘 채 깨어났다. 30초가 지나자 또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다. 하리코프에서 온 전보일 테지.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떨면서 생각했다. 사샤 엄마가 하리코프의 집으로 애를 보내라고 전보를 친 거야. 오, 하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녀는 절망의 늪에 빠졌다. 머리와 사지가 싸늘해졌다. 그녀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또 1분이 흐른 뒤에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알고 보니 클럽을 다녀온 수의사였다.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짐도 천천히 사라졌고 그녀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그녀는 옆방에서 골아떨어진 사샤를 생각하며 그녀의 침대로 돌아갔다. 소녀는 꿈을 꾸는지 가끔씩 소리를 질렀다.
너 가만 안 둬. 꺼져. 꺼지라니까. 꺼져. 닥쳐.